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 사망 사건은 숨진 피해 학생이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쟁점들을 김광선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PC방 살인 사건부터 살펴보죠.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역시 관건은 피의자 김성수 동생의 공범 의혹입니다. 일단 오늘 경찰의 10시에 수사 브리핑에 대해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나온 걸 보면 유족의 주장은 그 CCTV를 보면 이제 피해자를 붙잡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붙잡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성수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네. 살인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찰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당시 붙잡았을 당시에 형인 김성수가 네. 살인을 하려고 한 걸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잡고 있을 때 과연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을 한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CCTV도 이제 명확한 부분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형이 살해를 할 거라는 걸 알면서까지 네. 붙잡은 것은 아니다. 이게 경찰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살인은 이제 공범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이 공모를 했거나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네. 이런 결론이 내려진다면 완전히 무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방조죄라도 적용이 될까요? 일단 살인에 대해서 이제 공모를 했다든가 네. 아니면 김성수가 살인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줬다거나 이제 그런다고 한다면 살인이나 상해치사 관련해서 이제 방조범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이전에 살인을 하기 전에 폭행할 때의 가담을 했느냐, 아니면 이 피해자를 붙잡게 된 행위 자체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한 것이냐, 이제 네. 그것이 중점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폭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피해자를 잡았다고 한다면 결국 폭행에 있어서 또는 이제 상해죄에 있어서는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 있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방조죄도 적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말릴 의사로서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폭행에 있어서 어떤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거죠. 네. 또 하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피의자 김성수의 심신미약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정신 감정이 진행이 됐고 심신미약이 당시 아니었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번 PC방 살인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신미약이었느냐, 네. 그리고 동생이 공범이었느냐, 이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범행이 일어난 직후에 가족들이 우울증을 10년 동안 알아왔다 하면서 이제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어떤 국민의 어떤 감정 자체는 또 이렇게 해서 심신미약 필요적 감경받고 솜방망이 처벌받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 경찰에서는 정신감정을 했고 또 공주치료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심신미약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경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인 이제 살인의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을 10에서 15년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동기에 있어서 가중 요소가 있으면 네. 15년에서 이제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면 2015년도에 수원서 비슷한 PC방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김성수 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범행 과정을 보면 너무나 잔혹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살인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동기예요. 네. 그러니까 비난받을 어떠한 동기가 있었는지, 또 살해의 어떤 과정, 그다음에 살해 이후의 행동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인하는 방법이 굉장히 잔인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에 있어서 굉장히 가중 요소로 참작이 되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인천 중학생 추락 사망 사건도 살펴보죠. 숨진 이 피해 학생이 숨진 그 당일에도 새벽에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새롭게 나왔어요. 일단 이 학생이 이제 어릴 때부터 좀 굉장히 괴롭힘을 네. 좀 많이 당한 걸로 보여요. 또 어머니가 러시아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단 뭐 생김새에서는 좀 한국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따돌림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가해 학생을 이제 아는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아마 소개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그 폭행이나 협박을 좀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달 전에도 이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사건이 있은 그 새벽에도 네. PC방에 있다가 근근 공원에 끌려가서 또 폭행을 당했고 또 공원도 뭐 한 곳이 아니에요. 뭐 2-3곳을 네. 전전했다고 하니까 이날 추락사가 있기 전에도 지속적인 폭행이 상당 오래 기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당일 새벽 공원에서 폭행을 당했을 때 여중생 2명이 그 현장에 있었다. 이런 사실이 네. 새롭게 확인이 됐고요.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될 텐데 이 여중생이 뭐 직접 폭행을 했는지를 조사할 것이고 또 아니면 방조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날 이제 새벽에 여중생이 이제 2명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네. 새로운 사실이죠. 그러면 그 여중생 한 명이 그 가해 학생 4명 중에 한 명과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아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폭행했을 때 과연 이 여중생이 가담을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폭행할 때 직접 가담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주위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중생들이 과연 폭행에 가담한 정도는 꼭 뭐 폭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욕을 한다랄지 유력을 행사하면 사실은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중생의 어떤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명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2명을 수사를 해보면 그날 새벽부터 추락사 할 때까지 그 경과를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차례 폭행을 당해서 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해서 숨진 경우 아니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폭행을 당한 경우 뭐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날 오후 5시 좀 넘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 어떤 뭐 서로 다투다가 어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뭐 형량에서는 굉장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2달 전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협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건이 있은 당일날도 이제 전자담배를 또 뺏었어요. 네. 새벽에. 그리고 이제 법원에 출석할 때 보면 이제 가해 학생 한 명이 피해 학생의 이 점퍼를 입고 있었거든요.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과연 자율적으로 그 피해 학생이 건네준 것이냐.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가해 학생은 물론 서로 뭐 점퍼를 바꿔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자담배랄지 아니면 점퍼를 뺏은 것 자체도 네. 사실 이제 폭행 협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심하면 강도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수사도 아마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아마 범죄 사실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국민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역시 소년법 적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10대 소년들의 어떤 폭력, 강력 범죄가 굉장히 흉포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소년법에 의하면 이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떤 성숙도, 이게 뭐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14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사물을 변별할 그런 능력이 예전과 좀 다르다는 거고, 또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사형이나 무기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폐지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요구가 있지만, 네. 뭐 제가 볼 때는 연령을 좀 낮추는 그런 방안 정도는 이제 검토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